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가 봤던 것이 계약상 분쟁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7강까지 본 내용은 계약이 원만한 진행이에요.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갑과 을 사이에서 어떻게 계약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매도인의 입장에서와 매수인의 입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채권, 채무관계, 또 채권의 의미가 뭔지, 의무부담행위라는 뜻이 뭔지, 그 다음에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처분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정리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계약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의 지금 공부의 흐름이 계약이란 걸 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이유가 이 계약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정규 강의 때 공부하게 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가장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을 때 이 계약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계약의 성립이랄지 그 이후에 계약의 원만한 진행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분쟁까지 보고 나면은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논점이 되는 것들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법률행위니 의사표시니 이런 말들은 하지 말고 머릿속에 두지 말고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권리관계가 생긴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분쟁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계약의 원만한 진행이었다면은 두 번째 보고 있는 것이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의 고장사유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계약의 고장사유라는 것은 이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분쟁이 발생을 할 때는 우리가 분쟁에 대해서 서로 싸울 때 어떤 것을 먼저 내걸고 싸우는지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계약을 할 당시에 말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했던 말하고 다르다. 그런 걸 가지고 제일 먼저 싸우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봤었는데, 첫 번째는 말 가지고 싸우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할 때 의사표시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의사표시에 대한 이야기는 공부를 했었죠. 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식의 동기는 의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권리 의무에 대한 의욕이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의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이것에 고장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의사표시의 고장의 내용을 보니까 표의자가 내심에서 생각했던 것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를 한다든가 또 내심에 있던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오해하게끔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과 말한 사람이 내심에 의욕했던 것이 달라지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 이것과 표시에 나타난 표시상의 의사 이것이 어긋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합의 보고 화해 보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법이 이제 끼어들어서 이 분쟁을 조절할 텐데 그 분쟁의 조절에 관한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의사표시에 관한 여러분이 이제 법조문에 보고 있는 조문 내용들입니다. 이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는 일치되어 있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내심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어떤 압력이 나든가 이것을 강박행위라고 표현할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 기망행위가 들어갔다, 속이는 행동이 들어갔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내심의 의사에게 왜곡된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은 어떤 물건을 주거나 어떤 물건을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외부적으로 압력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 건네주자 어쩔 수 없다 팔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것은 하자가 있는 내심의 의사가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쟁의 원인은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일본에 다뤄놓고 두 번째 분쟁의 원인은 오늘 이제 강의 후반기에 배우게 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 지켜줘야 될 사람이 약속을 못 지켰다. 이걸 가르쳐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를 텐데,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 모습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약의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어디에서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규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민법 총칙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총칙 파트, 즉 앞부분에서 의사와 관계에 대해서 이걸 배우는 거고, 이 파트는 정규 강의에서는 한참 뒤에 가서 계약법 파트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민법 총칙 앞부분은 왜 이걸 배운지도 모르고 배우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계약법에 들어가서 또 갑자기 채무 불이행하고 나오니까 서로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이 수업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기초 강의 때는 이걸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장 사유 중에 분쟁의 원인, 이걸 놓고 먼저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사와 관련돼서 계약의 고장 사유 중에 의사 표시에 있어서의 이것이 비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분쟁의 원인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거래관계에서도 뭔가 말이 잘못됐고 내가 들었던 말과 너가 했던 말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면은 우리 입에서 법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냥 이 계약 무효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야 그 계약 취소해버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과서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몰라도 무효 취소란 말을 순식간에 내뱉고, 또 저쪽에 그 채무 불이행 관계에 상대방 채무자, 즉 나하고 계약을 했던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은 그 계약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또 말할 때도 있어요. 그걸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는 계약의 해제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법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을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약의 그 채무 불이행의 모습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무효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그 다음에 해제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그것 때문에 서로 줬던 것을 돌려받는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당이득 반환이랄지 원상 회복이랄지 이런 말들을 이제 차분히 배워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법 조문 내용을 볼 텐데, 민법의 조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민법의 107조라는 조문에가 보면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비진의 표시. 그리고 민법 108조가 통정된 허위표시. 여기에 관한 조문이 써져 있고, 민법 109조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110조에가 사기 강박을 하는 의사표시, 이 4개의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회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린트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꼼꼼히 이제 읽어보니까 그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이 돼요. 이 두 개는 무효다 또는 유효다 이런 이야기로 써져 있고, 이 109조, 110조 이 두 개는 취소한다는 말로 쓰여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 구조는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위에 것은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 구조 형식으로 구별을 안 하고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 내심에 있는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가 일치되어 있지 않는 현상이다. 이 두 개를 세 개를 의사표시의 불일치라고 부르고 이걸 하자있는 의사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깊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 착오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는 우리 시험용이 아니어서 그냥 우리 교재에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두 개는 무효, 유효 문제고, 이쪽은요,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로 두 개를 이제 구별해 놓고, 여러분은 법 조문을 읽을 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짝지어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금은 그 단계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진의 표시에 관한 내용과 통정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상대방이 표의자가 했던 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법조문에다 그대로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107조 이 비진의 표시에 관한 내용 우리 이제 지난 시간 프린트 갖고 계시죠? 그거 하면 8강 쪽에 지난 시간 프린트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비진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은 조문회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07조 1항에 관한 조문 내용은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뒤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딱 보면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에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본문이란 말 뜻은 아시죠? 그러나 앞쪽에 있는 걸 본문이라 그래요. 그래놓고 나서 그러나라고 쓰여 있는 이 단서 부분에가 어떠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 일단 어떤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는데 예외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7조의 법 조문의 구조를 이제 이 조문의 뜻을 알아보려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교과서적인 사례를 본 것이에요.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니까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밑에 이 사례하고 써져 있는 거 보면은 갑은 어느 날 친구 울이 곧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유명한 화가의 그림 한 점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두 개의 법조문의 의미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내용을 보니까 사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문을 듣기를 친구 울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로하고자 소장하고 있던 그림 한 점을 주겠다. 그림을 주겠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시라는 거예요. 을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았겠죠. 근데 이 문장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갑은 을이 사망하면 다시 가져올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자의 내심의 생각은 내심은 주지 않겠다죠.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의 전달 과정을 보면서 내심에 만들어지는 효과의사. 이 효과의사 개념 아시겠어요? 권리, 의무를 의욕의 효과의사예요. 주겠다, 받겠다, 팔겠다. 이게 왜 효과의사라고 그랬죠? 그게 법적 효과거든요. 이 대목이 이제 여러분 다시 지난 시간까지 떠올라야 되는데 이 효과의사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이 의사표시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대목 여기서 지우고 볼까요? 이쪽으로. 왜 효과의사인가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우리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갑이 이렇게 씁시다. 갑이 자기가 건물 하나 팔고자 했다. 팔고자 하게 된 동기는 사업 자금이 필요로 하다. 이게 동기였어요. 동기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이건 아직 계약 단계에 이르는 의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심의 생각을 할 때, 내심의 마음 먹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건물 하나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중개사 사무실이나 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이 건물을 팔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물론 을도 역시 사옥이 필요하다. 나는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쓸만한 사옥이 필요하다라는 동기를 갖고 내심의 의사는 사야겠다. 이렇게 내심의 의사를 생각한 다음에 사겠다. 그 정도 가격이면 제가 매수하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고 사고에 뭐가 돼요? 매매 계약이 되죠. 이 계약을 지금 만약에 원만하게 진행을 한다면 그들 사이에 약속을 잘 지켜주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관한 권리, 내 것이었으니까 내 것을 파는 거니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내놓게 되죠. 갖고 있다가 을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금전에 대해서는요, 금전의 권리는 얻게 되겠죠. 이거 반대로 을도 마찬가지죠. 금전의 권리는 내놓고
물건에 관한 소유권은 얻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계약의 효과라고 그랬어요. 이 계약의 효과를 팔겠다는 말 속에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효과라고 부른다면은 그걸 추후에 이제 정규 강의할 때 이걸 법률 효과라고 배울 텐데 이 법률 효과를 의역하는 생각이 팔겠다. 이거는 표시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내심에 팔아야겠다고 맘먹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심의 효과 의사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팔겠다는 말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심의 효과 의사 이렇게 부르고 이 내심의 효과 의사를 진의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의에 대한 공부를 새롭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항상 염두하고 들어와 있어야 법 교과서를 읽어 내려갈 때 내심의 효과 의사가 어떻고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어떻고 진이란 말은 뜻은 뭐고 이런 말이 교과서에 써져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자의 의사를 비진의 표시에서 보면은 그림을 주겠다는 것은 권리를 넘겨주겠다는 뜻이죠. 그건 표시상에 나타난 효과 의사고 이것과 완전히 다른 효과 의사가 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심에는 반대 효과 의사죠.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인 이 진의와 표시에 나타난 효과 의사가 어때요? 달라져 있죠. 이런 상황일 때 이 을이라는 자의 관점에서 볼 때 나중에 이 갑과 을 사이에 그림의 소유권을 놓고 둘이 분쟁을 벌이고 극단적으로 싸운다면은 물론 합의를 봐버리면 법정에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극단적으로 싸운다면은 우리 법정에서는 어느 누구의 진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고 뭐 글로 썼든지 아니면 병실에 걸어놨든지 이러한 표시를 보면서 효력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만약에 을이라는 자가 이자의 속마음 즉 진짜 진의도는 진짜 의도 즉 진의는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이자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표의자의 의도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다. 또 이자가 모른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주변 상황에 비춰보고 증거 상황을 봤더니 알 수도 있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법조문에 써져 있는 거죠. 그 단서 규정이가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요건이 있다면 표시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비추어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법조문이 아닙니다. 이게 단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법률 용어를 배울 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로 배웠어요? 악이라고 배웠죠. 근데 알 수 있다는 말은 무조건 과실이라 그러지 말고 이자가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은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주변 증거 상황을 보니까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네가 선이라고 주장을 하나 모른다가 선이니까 선이라고 주장하나 모르는 데 대해 뭐가 있다?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잘못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을이 유리하게는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심에 있는 효과 그대로 발생하죠. 자, 우리가 자연적 해석론을 배울 때 표시가 어떻든지 간에 양 당사자의 속마음, 내심의 의사가 확인되었다면은 그렇다면 표시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론을 우리가 공부했던 해석을 보면은 이 단서 규정은 속내를 알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해석이 들어가요, 이거? 자연적 해석이 들어갔던 입장이죠. 그리고 이쪽은 둘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속내를 확인할 수 없는 거라면 표시된 걸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거?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보세요. 우리가 이 의사표시에 관한 법조문을 배우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쭉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에 관한 내용들이 그대로 법조문에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태도를 보면은 분쟁이 벌어지면 원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표시에 나타난 걸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시에 중심을 두고 있는 법조문을 원칙으로 만들고 그렇지만 혹시 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내심의 의사들은 효과를 주는
그런 상황을 두 개를 써놨으니까 이건 어때요? 절충적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렇게 절충설이에요. 그래서 먼저 분쟁이 벌어지면 효과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일단은 주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도를 알았더라면 표시는 의미가 없다라는 자연체에서 끼워 넣어서 절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이 법조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례를 갖고 여러분이 풀 때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의리란 자가 이런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즉 모르는데 잘못이 없는, 즉 효력이 생기려면은 상대방 을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때요? 일단 표시된 효력이 생기니까 을은 이 그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표의자가 증거를 내세워서 입증해버리면은 을은요 그림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겠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 제가 또 공부를 했던 것을 응용시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비진이로서, 즉 진이가 아니게 그림을 준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을이라는 사람이 병실에 그림을 걸어뒀는데 증거를 대해서 보니까 을이라는 자는 벌써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든가 또는 알 수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또는 알 수도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을의 병실에 걸려있어도 을의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데 을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이 그림을 매도하고 권리를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병이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있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던 것이 바로 처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분.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난 이제 7강 때 공부했던 것은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했다고요. 의무부담행위는 약속만 한 거죠. 그리고 처분행위는 완전히 권리를 넘겨줘 버린 걸 처분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은 을은 병에게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야, 이 그림 너한테 팔게. 그랬더니 병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내가 그러면 약 5천만 원 주고 살게. 이렇게 약속한 단계에서는 이 그림이 을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계약 단계는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을이라면은 갑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지난번에 나를 위로하고자 이 그림을 나 병실에 걸어뒀는데 그냥 나한테 주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한테 그림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적인데 이 을이라는 자는 그 과정을 시침이 똑된 거예요. 똑되고 마치 거신양에서 그림을 병한테 넘겨줬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의 행동은 계약을 한 것은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뭘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계약에 따라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행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해서 그림을 넘겨준 상황, 넘겨준 행위, 이것은 처분행위인데 이 처분행위의 모습을 보면은 을은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예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단 말이야. 무효니까 얘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자, 그럼 우리가 무효 공부했을 때 원칙, 처음부터 이것도 무효라면 얘도 무효예요. 그냥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이제 법의 입장에서 봤더니 이렇게 장난치는 갑과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돈 말에 돈을 줬던 병의 입장을 보니까 병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병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개념 아시겠어요? 원래 이게 무효인데 병은 소유권을 못 갖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법의 원칙을 적용시키면 얘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규정을 둬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3자, 당사자, 비진이 표시를 하고 둘이 장난치시 했던 이 친구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병의 입장을 보호해서 우리 법은 이것들은 무효다. 그렇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병에게는 주장하지 마라. 라고 우리 이 법조문 107조 2항에가 전항의 무효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통 우리 중개사 강의할 때 얘는 유일하게 소유권 같습니다 이래버리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안 나와야 돼. 이 말이 안 나오고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려면은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 할지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써야 돼요. 법조문을. 근데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법조문은 전항의 무효는 이렇게 써요. 원래 이게 무효니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무효라는 효과를 어떻게 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얘는 지가 가만히 있어버리면요 권리를 갖는 거야. 근데 사람에 따라서 결벽증 있는 사람이 있죠. 사람에 따라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좀 안 좋은 거면 에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안 해. 이런 것을 이제 뭐 심한 결벽증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결벽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 그런 사람이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런 물건이야? 나 안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3자 스스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줬던 돈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근데 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한테는 귀한 물건이야. 난 모르고 간 것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무효를 주장 안 해버리면 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응용해 볼까요? 천천히.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다. 만약에 이자가 거꾸로 뒤집어서요 비진이 표시됐는데 갑이 비진이 표시로서 사실 줄 생각 없으면서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실을 을이 전혀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표시는 유효가 돼버리고 그 그림은 누구 것이 돼버려요? 을의 것이 되죠. 이건 을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을이 이건 유효가 돼버렸죠 이제. 그러면 을이 자기 것을 자기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 지껏 지갑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유효가 되잖아. 그러니 병이 설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설사 이런 모든 과정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오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권리를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악이란 말에 속지 말라고요. 악인은 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림의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다시 응용하는 겁니다. 이 대목으로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이 병이 을이라는 자는 갑이 비징이로 그림 줄 생각이 없는데 주겠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팔아먹었는데 병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법에 의해서 이 사람 보호받죠. 자, 이 그림은 누구 것이 됐어요? 병이 것이 됐죠. 근데 이 병이 이 그림을 다시 정한테 팔아. 자, 지금 벌써 네 사람째 나오니까 힘들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힘든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머릿속으로 네 사람 나오니까 아, 벌써 네 명째야. 여러분 살면서 두 사람만 만나나?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린 두 사람만 만나요. 관계를 분석해 보면은요, 내가 갑이 을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병이 딱 끼어들면은 우린 뭐라 그러느냐? 야, 니 좀 빠져라. 니 빠져 좀 이따 이야기해. 그 둘이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거 끝난 다음에 둘이 이야기해. 계속 끼어들면은 화나죠. 그러니까 이제 주워 박아 이렇게. 너 엄마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라 그랬지. 아빠하고 이야기하는데 주워 박잖아. 그렇게 하시죠? 안 합니까? 보세요. 다 둘 간의 관계야. 둘 간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 끼어있는 걸 고민하지 마시라고. 자, 이제 병이 끼어들었어요. 병은 누구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정하고 관계. 정은 병하고 관계를 맺었죠. 얘가 얘하고 관계 맺은 건 아니잖아 지금. 관계를 맺었는데 정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권리를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갖는 거죠. 왜? 자기 걸 자기가 팔았잖아. 병은 소유자잖아요. 이제 선의 제3자로서 권리를 가졌잖아. 그런 사람이 지껏 지가 팔았어. 그러니까 병 권리를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 정 권리를 취득해. 이게 지금 법의 원리입니다. 처분권의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처분권을 설명한 이유가 나중에 잠깐만요. 우리 중개사 강의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게 방패가 들어있다. 이렇게 방패 또는 엄폐물.
그러니까 얘가 선의의 엄폐물이 딱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무효의 화살을 뿅뿅뿅 쏴더라도 얘가 맞고 요가 요수교에 속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걸 못 풀어요, 이걸. 자, 질문해 보세요. 마찬가지죠. 자, 다시 천천히 해보세요. 자, 병부터. 이 그림, 병이 소유권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졌죠? 지목은 너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그거 이해 못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 물건을 가졌어. 에? 어떤 식으로 내 걸 가졌어. 근데 내가 팔려고 봤더니 상대방이 어떤 하자가 있대. 그럼 내 거 못 판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이라는 것은 내 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만약 이 사람에게 못 판다 그러면 얘는 소유권 갖고 있는 거 팔 때마다 야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너 알았니? 몰랐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소유물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유물은 이미 내 것이 돼버렸으면은 그걸 버리든 찢든 주든 그건 내 맘이야. 알겠습니까? 만약 얘를 못 갖게 해버리면 얘는 소유권을 침해당해요. 지 권리 자체를. 그러니까 얘는 지물건 누구한테나 팔 수 있어요. 방금 이 대목이 악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때는 뭐냐? 나쁜 놈처럼 느껴지거든 또. 악의자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 소문 들어 안 거야 이거. 나쁜 놈이 아니라고요. 소유자로부터 팔았으니까 이 사람 당연히 소유권을 가져요. 얘가 소유권 가지고 또 팔았어. 얘는요. 소유권 갖는다고요. 개념 아시겠어요? 아는가 진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제 답답한 이야기 또 한번 합시다. 갑이 을에게 비진이로 그림을 주겠다 표시했는데 을은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그림을 병에게 팔았어. 근데 이 병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들을. 근데 이 병이 갖고 있다 또 정에게 팔았어. 얘도 알고 있네. 왜? 그 옆에 다 보고 있었거든. 근데 정이 이것을 무에게 팔았어. 얘는 선이야. 모르고 있어. 근데 얘가 A에게 팔았네요. 얘는 악이야. 그림을 누가 가질까요? 최종적으로는 A가 갖고 그림을 한 번에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은 무도 갖는다고요. 자 보세요. 천천히. 비진이 표시. 근데 상대방이 악이었어. 그러면 이건 무효다. 왜?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는 녀석이 처분한 거. 처분행위 무효다. 근데 얘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선의의 제 3자에게만 주장이 안 되지. 얘는 알고 있는 녀석한테는 주장이 된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다가 딱 통하죠. 또 얘 처분권 있어요 없어요? 지물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또 팔았어. 얘는요. 소유권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 얘도. 그럼 여기까지 딱 오면은 갑은 병도 알았습니다. 점도 알았습니다. 입증해버리면 전부 가져갈 수 있다고 이게. 근데 정이 무에게 팔았네? 무는 이런 사실 전혀 몰라. 그럼 이자는 선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자, 3자, 4자, 5자, 6자가 아니라고. 세 사람일 땐 3자, 네 사람일 땐 4자. 그럼 만 사람이면 만자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아니면 3자야. 갑의 입장에서 볼 땐 이런 이야기를 벌였던 게 누구예요? 을이잖아. 이 을이 나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너야. 너와 내가 아니면 3자라고. 너와 내가 아니면 3자고 얘도 3자고 얘도 3자야. 알겠습니까? 3자란 너와 내가 아니면 3자지. 그러니까 3자 빠져 그러잖아. 알겠습니까? 3자는 세 번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세 번째 사람을 말하면 만 번째인 사람 만자고 백만자고 그러게. 그 뜻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당사자, 너와 내가 아니면 3자. 근데 3자를 보니까 얘는 악이야. 그러면 무효다? 그 무효.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는 악이잖아. 근데 주장할 수 있죠. 또 얘도 어때요?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봤더니 무효다라고 주장하려고 봤더니 얘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장 못하죠? 그럼 누가 소유권을 가졌어요? 얘가 소유권을 가져버리는 거야 이제. 지 물건 됐죠? 무효의 자기 물건 됐으니까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얘가 또 팔 수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 7강 때 처분권을 가르친 거야. 이 처분권 개념을 중개사 교육과정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강사들이 재밌으라고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다가 방패를 세워가지고 무효의 화살을 톡톡톡 쏘니까 요 안에 똑 숨어가지고 엄폐물 이론이니 방패론이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실제 시험에서 이게 나오면 못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얘가 선의이며 무과실이었다 이랬을 때는 소유권 가져버리죠. 그런데 제3자 병이 물건을 팔았다. 얘는 악이다. 어때요? 얘도 소유권 갖는 거예요. 지 물건 지가 처분하니까. 여기서 방패가 어디 나와?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멍하니 해서 이건 못 푼다고. 왜? 처분권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7강 때 가르친 거예요. 의무부담은 약속만 하는 거고 처분은요. 그 물건을 넘겨주는 거야. 넘겨줄 땐 반드시 넘겨주는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해요. 것이 된다면은 유효하게 넘길 수 있어. 지 것이 아니면 못 넘긴다 그랬죠.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께서 3자에 대한 응용 문제들은 다 풀어버린 거예요. 벌써 정, 무, A까지 다 나갔잖아. 이제 네 사람 나오면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할 필요 없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끼어들면 3자 관계. 너와 나가 해결된 다음에 3자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사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107조에 관한 내용 정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즉 내심에는 안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겉으로 주겠다고 말한 것이라도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그렇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네가 모른다고 주장하나 알 수도 있었다. 이 상황이 증명된다면 표시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읽어보고, 그래서 전항의 무효는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그 무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조문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읽으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그대로 읽어보되 이 내용이 자꾸 떠오를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네 번째 내용을 두 번째 내용을 보죠. 두 번째 내용은 통정의 표시입니다. 통정의 표시, 정을 통했는데 가짜로 표시했다는 것이죠. 비진이 표시하고 같지만 다른 건 뭐냐면은 비진이 표시에서는 상대방이 네 알았냐 몰랐냐를 따져 물어봐야 돼요. 근데 통정은요, 아는 것 정도를 넘어서 이미 짰다고 말이죠. 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에 관계된 내용 법조문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겉으로 뭐라고 표시했든지 간에 우리들이 짰으면 짠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표시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죠. 그래서 107조 조문회가 상대방과 통정한 가짜 의사표시, 그것은 허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통정을 해요. 을과 가짜 통모를 해가지고 통모해서 가짜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동기를 봐요. 이자가 계약을 하게 된 동기, 이 동기는 A라는 자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과거에 이 갑이 돈을 못 갚을 상황이 오자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은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산을 빼돌릴 생각. 왜냐하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면 채권자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산이 없으면은요
강제입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돈 빌려줄 때, 여러분 돈 빌려주실 때, 이 공증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공증이 뭐냐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가 공증을 딱 써요. 공증 딱 써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공증문서 내밀고 강제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강제집행하려고 딱 갔더니 이미 나한테 돈 빌려간 친구는 전부 차도 마누라 이름, 뭐 친구 명의로 된 재산 그거밖에 없지. 이 친구는 완전히 알거지야. 그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그 차는 부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집행 못합니까? 안 돼요. 그 집행. 그것이 실질적으로 통모된 재산이라는 걸 입증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특히 마누라님께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가 아니라 중개사 사무실 나가셔가지고 업무를 보시고 자기 일로 돈을 버신 분이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차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돼버린다고.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뭐 우리는 공부하기는 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부동산 이야기는 좀 드물고 여러분 주변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공무원인 사람이 월급의 절반이라든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월급의 절반을 친구하고 짜가지고 친구가 미리 압류를 해버려요. 월급의 절반을. 그럼 월급은 절반밖에 압류가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미 압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채권자가 압류를 못할 때가 있다고. 그런 못된 짓을 벌인다고 말입니다. 답이. 친구와 짜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로 매매계약을 하고 이 매매계약서에 근거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두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나중에 증거를 다 내서 찾아봤더니 소송에서 찾아봤더니 갑이라는 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매도인이었죠. 그렇죠? 을이라는 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매수인이었죠. 그리고 겉에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등기공무원에게 내밀어서 등기공무원이 그 부동산 밑에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 소유자 을 하고 뒀단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의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봤더니 얘는 실제 속내는 매도한 적이 없고 얘도 매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혹시 줬느냐? 준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자는 권리를 이전시킬 의사가 없고 이쪽에도 권리를 이전받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그래서 갑이 그 집에 살아요. 그 집에 살고 또 취득세, 취득세 각종의 세금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을이라면 내겠어요? 안 내죠. 그럼 누가 내요? 갑이 낸다고 해요. 이런 통모는 비록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형님이 지금까지 주택 부금을 많이 들어놨어. 청약저축을요. 이제 판교 신도시 일대라도 어디 1순위 당첨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애들 크니까 빌라를 샀단 말이에요. 빌라를 살 때 항상 좀 덜 떨어진 시동생, 지금 군대 갔다 왔는데 놀고 있는 이 친구 명의로 빌라를 사주는 거야. 그러면 형님 또는 형수가 그건 도련님 거야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자기 거야. 그래서 형님과 형수님이 다 시동생 명의로 뭘 해줘? 세금도 다 내고 다 내줘요. 왜 제가 얘 보고 덜 떨어졌다 그런 줄 알아요? 얘는 청약저축을 못 들거든. 이제 주택 소유자가 됐으니까. 못된 형님들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또 이 사람이 또 나서서 이거 팔잖아. 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론을 입장에 들어보면은 자,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내가 다르고 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 갑의 속내도 알고 갑의 입장에 의뢰 속내도 알아요. 양자의 진정한 의사,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서로 알았다면은, 알고 있다면
표시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 통모한 가짜 의사표시인 매매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권리가 이전된다고 뭐라고? 이 등기를 보면 매매는 효력이 없죠.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안 됐잖아. 소유권 이전시킬 의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자 을은 아니죠. 수학 공식 풀더니 풀어진다고 이게. 이런 상황 말고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실제 의사는 증여야 줄 생각을 했다고 말입니다. 부인에게 주든 조카에게 주든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증여세를 속된 말로 두드러 맞는다 그러죠. 증여세를 많이 나올 것을 피할 목적으로 양도세 또는 취득세만 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양자 사이에서 겉으로 매매한 것처럼 짠다는 거죠. 통정. 이것도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풀어보십시오. 겉으로는 매도인, 매수인. 그렇기 때문에 매매라는 계약서를 들고 가서 등기공무원한테 내밀었더니 자, 을명의로 매매, 소유권, 이전, 쓰고, 소유자, 을 적었단 말이에요. 등기부에다가. 그렇다면 이 매매는 겉으로 있는 매매, 자, 속으로는요, 증여. 이건 받는 거, 수증. 그러면은 천천히 매도할 의사, 겉으로는 없다. 매도라는 뜻이 뭐예요? 돈 받고 파는 거죠. 그 의사는 없다. 돈 주고 살 의사도 없다. 그렇지만은 공짜로 주는 의사는 있죠. 권리를 이전할 의사는 있다. 얘는요, 권리를 이전받을 의사도 있다. 겉으로 드러난 매매는 속내와 다른 매매와 볼 때 속이 의사가 합치됐다면 겉으로 드러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뭐예요? 무효죠, 이거. 무효기 때문에 갑은 나중에 을 보고 돈 달라는 소리는 못해요. 그래서 이 매매는 등기상 매매는 이거 뭐냐? 이건 무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가를 보라고요. 어떻게 이전됐어요? 안 됐어요? 이전됐죠. 권리줄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소유자가 을이에요? 을이 아니에요? 을이죠. 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나오네. 진정 권리를 가질 사람이 가졌다면 이름을 뭐라고 쓰나 상관이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공부하려고 여러분에게 옛날에 등기에서의 공시를 공부한 거야. 공시를. 여러분 교재에다가 지금 새 책 받았는데 앞에다 이름 이제 쓰실 때 제가 여러분 쉬는 시간에 명효진 하고 쓰면 그게 제 거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진정한 것이 중요한 거야. 진정한 게 표시된 것보다. 그래서 진정 권리를 가질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매매라고 쓰든 증여라고 쓰든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권리를 가질 사람이 가진 거예요. 나중에 등기법 공부를 할 때는 등기 교과서에 쉬는 시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증여하였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등기라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이런 판례가 나와요. 이건 해석론이죠. 자, 이게 통정허위표시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시된 것은 가짜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에 의도했던 것과 다른 표시는 둘이 짜고 있으면 너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리가 이전됐는가를 보려면 뭐부터 봐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보라. 의도가 권리의 이전 의사가 있었으면 권리는 넘어가는 거고 권리 이전 의사가 없었으면 권리는 이전되지 않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자 이야기 꺼내봅시다. 3자는 아까 공부했던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둘이 짜고 강제 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 권리를 넘길 의사가 없었다. 근데 겉으로만 을 것으로 해놨다. 현재 을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는데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처분권 없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처분했다? 원래는 무효죠. 그 무효를 가지고 얘를 보호 안 하고 얘를 보호한다면 못된 짓 한 녀석을 보호하잖아요. 그럼 법이 정의롭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전항의 무효는, 이건 무효잖아 원래가. 그 무효는 이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병은 보호를 받겠죠. 얘가 또 팔아먹었어요. 정에게. 얘는 알고 있어. 이 모든 과정을. 정은 소유권 가져요, 못 가져요? 갖죠. 자기 물건, 자기 합판. 풀어내시겠어요? 다시 이거. 실제로 증여를 받았던 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해놨습니다. 자, 이 을은 소유권을 갖습니까, 못 갖습니까? 갖죠. 자기 물건이에요. 그 자가 팔았습니다. 병에게. 이 사람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 가져요, 못 가져요? 갖죠. 자기 물건, 자기 합판다. 풀어내시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지 물건 지갑하는 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것이 아닌 걸 처분했을 때는 무효가 되지만 그 무효를 법 조문에 의해서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서 알지 못한 자는 취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해석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일주일 지나면 엘리베이터 문 열고 닫히면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해본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착오와 사기 강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오늘은 이제 채무 불이행에 관한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